내가 어렸을 적 외갓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다. 우리 외갓집은 산골짜기에 있었는데 그곳엔 큰 호수가 있었다. 또한 그 호수의 이름은 하늘호수였다. 하늘이 비쳐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늘이 높은 만큼 호수가 깊다고 해서 하늘호수라고 불린다고 했다. 게다가 하늘호수는 맑은 색의 겉보기와는 다르게 함부로 뛰어들었다가는 빠져 죽기 쉽다고 했다. 바닥은 진흙으로 되어 있어 그 호수에 빠지면 누군가 잡아당기는 것 같은 끔찍한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한다. 난 여름방학 때 가족들과 피서를 즐기러 그곳을 찾아갔다. 도착 당일 엄마와 아빠는 할아버지와 이야기 나누기에 바빴다. 나 혼자 너무 심심했다. 거긴 몹시도 시골이었기 때문에 딱히 할 것도 없었다. 그러다 난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나 혼자서 어떤 산속으로 걸어갔다. 그냥 멍하니 걸었다. 목적지도 없이 말이다. 그러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해는 저물고 있었다. 나는 나가는 길을 잃어버렸다. 처음 와보는 이 산속에 조난을 당한 것이다. 숲은 정말 빠르게 어두워졌다. 커다란 나무 밑에서 울고 있었던 나는 풀숲에서 어떤 인기척을 느꼈다. 그때였다. 갑자기 주변 풀숲에서 누군가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다행히도 주변에 사람이 있었나 보다. 난 다급한 마음에 살려달라고 크게 외쳤다. 그리고 풀숲에서 들려오는 어린아이들의 목소리. 쟤야, 쟤 데려갈까? 눈앞에 풀 속에서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한 명이 아니었다. 그러고는 서서히 나타나는 형태가 보였는데 나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대여섯 명 정도가 나타났다. 그중 한 여자아이가 다가와서 내게 물었다. 너 왜 여기 혼자 있어? 집으로 가는 길을 못 찾겠어. 너도 우리랑 같이 놀래? 아니야. 난 집에 가고 싶어. 우리랑 같이 놀자. 아니야. 난 집에 갈래. 그러다 이내 난 집에 가고 싶다며 울어댔다. 그럼 우리랑 같이 놀면 우리가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진짜? 진짜야. 약속해. 난 그렇게 여자아이랑 손가락 걸고 약속했고 난 괜찮을까라고 믿고는 처음 보는 이 애들이랑 같이 있기로 했다. 마냥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사실 어두컴컴한 이 숲속에 혼자 있기 싫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다. 아이들은 숲을 완전히 깨고 있었다. 밤이 돼서 완전히 어두워진 숲이지만 어디든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까지 훤히 알고 있었다. 한 아이가 말했다. 우리 술래잡기 할래? 그러자 다른 아이들은 한박 웃음을 지으며 서로 재밌겠다며 웃어댔다.
그렇게 어두컴컴한 숲속에서 갑작스레 술래잡기는 시작되었다. 난 술래잡기를 하며 도저히 숲속을 마음껏 뛰어다닐 자신이 없어서 계속 잡히기만 했었다. 그러다 아이들은 이내 실증을 느꼈는지 갑자기 숨바꼭질을 하자고 했다. 어느새 나는 그들 틈에 껴서 함께 즐기고 있었다. 나는 숲속 길을 전혀 몰라서 같이 손가락 걸고 약속했던 그 여자아이만 따라다녔다. 그리고 우리 멀리 숨어버릴까? 어디까지 가는데? 우리는 술래가 숫자를 세는 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멀리 왔다. 그리곤 큰 바위 밑으로 몸을 숨겼다. 그러더니 갑자기 여자아이가 내게 물었다. 내가 여기보다 더 좋은 곳 알고 있는데 같이 갈래? 그래. 나는 너무 몰입해 있었다. 어느새 나의 머릿속은 집에 가야 한다는 약속보다는 술래한테 잡히지 않을 정도로 멀리 숨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우린 손을 잡고 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다. 또 오르막길이어서 꽤나 힘이 들었다. 저기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야? 괜찮아. 우린 이곳에 아주 오래 있어서 어딘지 다 알고 있어. 큰 나무들이 우거진 곳, 또 달빛마저 새어나오지 못할 어둠 속으로 들어가니 나는 다시 무서워졌다. 어쩌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는 것만 같았다. 그래도 난 어쩔 수 없이 그 여자의 손만 잡고 따라갔다. 저기, 나 다리 아파. 이제 거의 다 왔어. 그때 돌아와! 뒤에서 다른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 안 갈래. 나는 손을 빼려고 했지만 여자의 힘이 어찌나 센지 도저히 뿌리치고 나올 수 없었다. 안 돼. 넌 나랑 가야 돼. 같이 가기로 약속했잖아. 싫어. 돌아갈래. 난 계속해서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숲속 더 깊숙한 곳으로 날 끌고 갔다. 마침내 우거진 나무들이 없어지고 달빛이 들어왔다.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런데 그녀의 손과 얼굴, 또 몸 전체가 물에 팅팅 부은 것 같은 그 상한 형체를 띠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내 뒤에서 날 데려가지 말라고 소리치며 이쪽으로 따라오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날 절벽까지 끌고 왔다. 절벽 밑에는 나뭇가지들이 잔뜩 있었고 하늘 호수가 보였다. 약속했잖아. 그녀는 이 말을 하고선 나를 절벽 아래로 밀었다. 결국 난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녀를 보았다. 근데 다른 아이들은 그녀를 물어 뜯고 있었다. 그녀는 퉁퉁 부은 얼굴로 환한 웃음을 보이며 내게 손을 흔들었다.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나뭇가지와 이곳저곳에 부딪혔던 기억을 끝으로 나는 의식을 잃었다. 눈을 떠보니 나는 병원에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산 입구 쪽에 굴러 떨어진 나를 발견하고는 구급차를 불러 바로 병원에 데려왔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내게 하늘 호수에 대해 말해주었다. 밤에 아이가 없어지면 호수에서 죽었던 영혼들이 나타나서 같이 놀다가 그들이 질리게 되면 호수로 데려간단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그때 절벽에서 날 밀었던 그녀는 날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날 도와준 것이었다. 대체 무슨 일이야? 경찰 찾아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난리가 났던데. 진짜 형이 한 거 맞아? 형 그런 사람 아니잖아. 진혁은 당혹스러운 얼굴로 운전하고 있는 상혁을 바라보았다. 경찰에게 쫓기고 있는 상혁은 진혁에게만 은밀히 연락해 불러내서는 이렇게 다짜고짜 차에 태우고 어딘가로 이동하는 상황이었다. 거칠게 차를 모는 상혁은 평소 반듯했던 모습이 아닌 마치 며칠은 노숙이라도 한 사람처럼 볼품없는 꼴이었다. 게다가 눈빛부터가 불안감이 가득 차 있어 누가 봐도 도망자의 모습이었다. 아니, 내가 한 거 맞아. 원래는 안 그러고 싶었어. 근데 죽일 수밖에 없었어. 내가 다 설명할게. 진혁은 머리가 아찔해졌다. 평소 성실하고 건실했던 그가 두 건의 납치와 실종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었단 말을 들었을 땐 설마 싶었다. 하지만 지금 상혁은 범행을 인정하면 물론 명백하게 죽였다 라고 자신을 살인자라고 밝힌 것이다. 일단 지금은 시간 없어. 빨리 가야 돼. 우리 고향마을에 갈 거야. 진혁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사람을 죽인 이유는 무엇이며 고향에는 왜 가는 것일까? 진혁의 궁금증을 알아채기라도 했는지 상혁은 고심 끝에 힘겹게 입을 뗐다. 우리 어릴 때 자주 놀던 뒷산 기억하지? 거기에 동굴이 하나 있어. 어릴 때 한참 더운 여름날에 우연히 거길 찾아서 들어가 봤는데 그 안에서 이상한 걸 봤어.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무슨 끈적하고 새까만 주먹만한 뭔가가 나한테 말을 걸더라. 재물을 바쳐라. 내게 재물을 바쳐라. 이상하긴 한데 난 재미삼아 밖에서 벌레 한 마리를 잡아왔지. 그러더니 그놈은 벌레를 죽이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벌레를 잡아 죽이니까 그놈이 죽은 걸 우적우적 씹어먹었어. 그 뒤로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동굴 안으로 사라지길래 시시하다 싶어서 한동안 그 일을 잊고 지냈는데 1년이 지나서 다시 여름이 돌아오니까 내 머릿속에서 그 괴물 목소리가 들리더라. 재물을 바치라고. 살아있는 싱싱한 재물을 죽여다 바치라고. 날이 더워지면 그러니까 매년 여름이 돌아올 때마다 그랬어. 그 어두운 데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눈을 떠서 머릿속으로 말을 거는 거야. 다시 잠재우려면 뭔가를 받쳐야 돼. 처음엔 벌레 같은 것만 해도 충분했는데 금방 부족하더라. 다음엔 개구리, 다음엔 쥐, 다음엔 토끼, 다음엔 고양이. 그렇게 매년 점점 더 큰 걸 죽여야 했지. 그것들을 다 잡아먹은 괴물은 조금씩 커지더니 감당 못할 정도로 금방 커진 거야. 진혁은 형의 말들을 이해하려 애썼다. 괴물이니 재물이니 하는 말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다. 다만 묘하게 매년 여름쯤만 되면 상혁이 안절부절 못하던 기억은 있었다. 그 와중에도 상혁의 말은 계속되었다. 나중에는 개도 죽이고 돼지까지 잡아 죽였는데 부족했어. 그 괴물은 계속 그러더라. 이젠 사람이 필요하다고. 사람을 죽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밖으로 기어나와서 다 죽여버릴 거라고 협박했어.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그래서 잡아다 바칠 수밖에 없었어. 이미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커져버렸거든. 아, 형! 그게 무슨 소리야?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봐. 진혁이 다그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상혁은 공포에 질린 듯 다시 말을 이었다. 사람을 바쳐야 한다고. 괴물한테 재물을 바쳐야 돼. 그 깊은 곳에 숨은 그 괴물을 달래려면, 그게 기어나오면 진짜 전부 다 죽을 거야. 그걸 막아야 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진혁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괴물이란 것은 상혁의 내면에 있는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다. 지나칠 정도로 모범적이고 올바른 상혁의 마음속 깊은 곳에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무언가가 숨어있던 것일까. 주기적으로 한 번씩 표출하지 않으면 터져버리는 분노 같은 거. 진혁은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만약 그렇다면 이대로 그의 말을 따를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설득해서 자수하게끔 해야 한다. 진혁이 고민하는 사이 어느새 차는 고향마을 인근으로 들어섰다. 차를 세운 상혁은 진혁에게 말했다. 뒷산로로 가자. 거기에 괴물이 있어. 이제 걸어갈 거야. 길 험하니까 잘 따라오고. 형, 잠깐만. 어디 가는데?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내가 도와주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야. 다 설명했잖아. 넌 그냥 닥치고 따라와. 뭐해? 시간 없다니까. 우선 진혁은 상혁의 뒤를 따르기로 했다. 지금 상혁은 흥분한 상태이니 일단은 진정될 때까지 비율을 맞춰주다 차분하게 설득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한동안 길 없는 산속을 뒤지고 나서야 두 사람은 산속 흠집한 곳에 있는 동굴 입구에 도착했다. 처음 봤을 때 그냥 밟아 죽여버릴걸. 아니면 약할 때 굶겨 죽이던가. 내가 먹이를 줘서 힘을 키워준 거야. 지금은 너무 늦었어. 이미 2명을 바쳤고 앞으로도 계속 바쳐야 돼. 상혁의 말에 진혁은 확신할 수 있었다. 형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괴물이라든가 재물을 바쳐야 한다는 건 살인마들 사이에서 흔히 나타나는 망상이라고 들은 적이 있었다. 아무래도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았기에 진혁은 상혁을 설득해서 자수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상혁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 여름엔 아직 재물을 못 바쳤어. 상혁은 커다란 식칼을 꺼내 진혁에게 겨누었다. 진혁은 날카롭게 바뀌는 상혁의 얼굴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형, 뭐야? 왜 그래? 상혁의 칼은 여전히 진혁을 향해 있었다. 이제 시간 없어. 재물을 바쳐야 돼.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 진혁은 양손을 들고는 천천히 뒷걸음질쳐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동굴은 그리 깊지 않아 보였다. 입구를 제외한 곳은 새까만 어둠에 잠겨 있었다. 형, 잠깐만. 좀 진정해. 자, 진정하고 우선 칼 내리자. 형, 나야 나. 형 동생 진혁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주면 나을 수 있어. 형이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괜찮아. 다 괜찮으니까 나 믿고 칼 내려. 형, 제발. 상혁은 가만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늦었어. 그것도 너무 많이. 이제 더는 시간이 없어. 아니야, 괜찮아. 되돌릴 수 있어. 다시 돌릴 수 있으니까 진정하고 칼 내려. 내가 다 도와줄 수 있다니까. 아니, 경찰이 달라붙은 이상 나한테 희망은 없어. 감옥에 갈 거야. 못해도 몇 년은 살 거고. 다시금 진혁은 차분히 말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칼 내려놓고 집에 가자. 형, 이런 데 말고 집에 가서 다시 천천히 얘기하자. 형, 내 말 들어. 어? 어두운 동굴 덕에 상혁의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다. 다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해 보였다. 그러다 이내 상혁은 포기한 듯 말했다. 안 돼. 여기 들어온 이상 너무 늦었어. 이제 할 수밖에 없어. 갑자기 상혁은 들고 있던 칼을 거꾸로 돌려쥐었다. 그러니까 잘 들어. 앞으로는 네가 해야 돼. 다시 여름이 돌아오면 목소리가 들릴 거야. 그땐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 수밖에 없어. 시체는 안 돼. 꼭 이 동굴 안에서 죽여야 돼. 잘 알아들었지? 미안하다. 뒷일을 맡길게. 그렇게 말한 상혁은 주저없이 자신의 심장을 찔렀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진혁은 형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잠시간 바람 빠진 것 같은 신음을 뱉어냈던 상혁은 얼마 가지 않아 그대로 움직임을 멈추었다. 어두운 동굴에 침묵이 더해지자 진혁은 정신을 차리고는 형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동굴 안 어두운 곳에서 무언가 검은 것이 몸을
사람 같기도 늑대 같기도 벌레 같기도 한 그 형체는 연기처럼 흐물흐물 움직이며 기어 나와서는 상혁의 시체를 감쌌다. 어두운 동굴 속이었기 때문에 자세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만은 또렷하게 들렸다. 으득거리는 끔찍한 소리와 무언가 질척한 것이 쏟아지는 소리. 한동안 이어지던 소리가 그치자 형체는 만족스러운 듯 몸을 뒤틀며 다시 동굴 깊은 곳으로 기어 들어갔다. 괴물. 진혁은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상혁이와 괴물이 사라진 동굴은 조용했다. 혼자 남은 진혁의 귀엔 이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계절이 바뀌고 다시 여름이 돌아오면 목소리가 들려올 터였다. 상혁이 들었던 것과 같은 괴물의 목소리가. 이 글은 사연에 있는 글입니다. 이 글의 진실은 마지막에 말하겠습니다. 하루. 오늘도 역시 달라진 건 없을 것이다. 곰팡이가 가득한 천장과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이불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분명 곧 알람이 울릴 테지만 그렇다고 알람이 울릴 때까지 뜬 눈으로 기다리기엔 너무 아깝다. 다시금 나는 눈을 감고 다른 세상을 찾아 떠난다. 역시 잠이 들려고 할 때쯤 알람이 울린다. 알람 소리에 일어나고 싶지만 난 항상 알람이 울리기 1분 전 일어난다. 지금은 6시 42분. 버스 시간에 맞추어 1분이라도 더 자려고 1분씩 늘려가며 최종적으로 설정해 놓은 최적의 알람 시간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불 속에서 조금이라도 늦잠을 부린다면 7시 6분까지 준비를 끝마친 상태로 현관문 앞에 서 있지 못할 테고 7시 13분에 오는 40번 버스를 놓치게 된다. 그러면 나는 5분 더 기다려서 20분이 늦는 34번 버스를 타야 한다. 그러면 난 7시 38분에 학교 근처 정류장에 도착하지 못하고 7시 57분경에 도착한다. 뭐 운이 좋으면 53분이나 54분에 도착할 때도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 나와 같은 교복을 입은 애들은 아무 말 없이 뛰기 시작한다. 이런 똑같은 일과를 생각하며 얼굴에 찬물을 적신다. 서툰 면도질 때문에 삐죽삐죽 나온 수염이 보이지만 오늘은 늦장 부리며 일어났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대충 닦은 머리를 털면서 베란다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이 우유는 유통기한이 분명 어제까지였을 것이다. 웬만하면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 다 마셔버릴 생각이었지만 어젠 우유 존재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우유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난 밖을 쳐다보았다. 너무나 조용하다.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는다. 난 뒤돌아 시계를 본다. 오늘 아침 6시 42분. 알람이 울리는 시간 그대로이다. 이때쯤이면 지금 시간은 6시 57분이 되어 있어야 한다. 오늘은 평소와 너무나 다르다. 오늘은
어제와 다르다. 난 패딩 하나 대충 걸치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밖으로 나왔다. 이른 아침에 여는 상가들은 문을 열었고 그렇지 않은 상가들은 문이 닫혀 있다. 물론 상가에 사람은 없다. 밖에도 사람, 새, 벌레조차 보이지 않는다. 살아있는 건 가로수와 잡초, 그리고 나. 전기도 잘 들어오고 물도 잘 나온다. 다만 움직이는 게 없어진 것 같다. 그나마 지금 다행인 건 해가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난 버스 정류장에 앉아 깊이 생각했다. 정말 아무도 없다면 이것도 꽤 괜찮을 것 같다. 난 그날 하루 종일 사람을 찾아 헤맸다. 이틀. 졸음이 밀려오는 걸 보니까 1시 20분쯤 된 것 같다. 난 방 안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그제서야 고요가 다시 들려왔다. 평소에 들리던 누군가 술에 취해서 소리치는 소리, 간간히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차 소리가 들려야 한다. 하지만 들리지 않는다. 아무것도. 너무 조용하면 잠이 더 안 올 수도 있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시끄럽다 하면서도 잠은 잘 잔 것 같다. 그렇게 무의미하게 내 숨소리를 듣고 있던 중 난 숨을 멈추고 가만히 있어봤다. 내가 이러고 있으면 이 세상엔 움직이는 게 없는 건가? 문득 다시 생각이 들었다. 정말 아무도 없는 걸까?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들고 닥치는 대로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다. 역시 통화 연결음만 들릴 뿐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정말 미칠 것 같다. 난 옷을 입고 거리로 뛰어나왔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 말고는 움직이는 건 없었다. 아무도 없어요? 누가 대답 좀 해봐요. 난 아무 집이나 두드리며 소리치고 있었다. 아무도 없다면 혼자 먹고 놀고 혼자 평화롭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무슨 이유인지 누구든 찾아보려고 울부짖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6시 42분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와서는 쓰러지듯 잠들었다. 오후 1시에 일어나 라면을 먹으려 물을 끓이면서 불꽃을 바라봤다. 그리고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가스도 잘 나오고 물도 잘 나오고 전기도 잘 나오는지. 누군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난 오늘 해야 될 것을 정했다. 오늘 할 일을 정했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뿌듯했다. 그때 가스불이 탁 하면서 꺼지더니 끓던 물도 멈춰버렸다. 이 집안에서 움직임이 모두 멈춰버렸다. 난 다급하게 불을 다시 켜보고 전기도 들어오나 확인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난 금세 슬퍼졌지만 옷을 입고 동네 마트로 갔다. 한 달 뒤, 난 처음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써내기 위해서는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일기만 써야 할 것이다. 난 열흘째 되는 날
혼잣말을 시작했고 보름째 되는 날 앙상한 가로수와 대화를 시도했다. 혼잣말을 하는 것보다 괜찮다는 생각에 그나마 위로가 되었다. 20일째에는 요리책을 뒤져가며 여러 요리를 시도하기 시작했으며 한 달째가 되는 오늘 난 DVD방에 앉아 영화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하고 있다. 고등학생 머리로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꺼내든 DVD를 다시 세워놓으며 난 떨리는 내 손을 보고야 말았다. 떨리는 오른손을 붙잡고자 왼손을 들었지만 왼손마저 떨리는 걸 알았을 때 온몸이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맨날 이렇다. 무언가 하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나 포기할 때 무력감인지 외로움 때문인지 몇 시간이고 울기 시작했다. 우울증에 걸린 건가? 오늘 저녁거리를 챙기고 난 집으로 향했다. 볶음밥을 해먹은 나는 생수로 씻고 생수로 양치질하고 생수를 마시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사람들은 언제 돌아올까? 대답은 내 머릿속에서만 한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돌아오지 않는다. 또다시 한 달 뒤. 나에게 바뀐 게 많다. 먼저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고 집을 나갈 때 집 문을 잠그지 않는다. 더 이상 사람을 찾아서 멀리 돌아다니지도 않는다. 또 이름 모를 풀도 기르기 시작했다. 헌데 나와 다르게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난 얼마 전 계절이 바뀌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계속해서 눈이 내렸고 쌓이고 녹는 것을 반복할 뿐이다. 항상 새하얗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난 새로 자라는 풀을 볼 수 없겠구나 생각했다. 그건 이름 모를 풀을 기르기 시작한 이유이다. 난 이 풀은 허브 같은 게 아닐까 생각했다. 또 매일 밤 이름 모를 이 풀에 취하는 걸 즐긴다. 그러면 꿈속에서나마 사람을 볼 수 있다. 또다시 한 달 뒤. 생각보다 시간은 잘 가는 것 같다. 여러 상가에 들어가 구경하다 보면 어느새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함께 어둠이 내린다. 이 집 저 집 들어가 보고 싶지만 난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돌아올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다. 그러다가 방금 생각난 게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다. 그곳엔 사람이 있을까? 사람이 너무나 그립다. 날 취하게 해주는 이름 모를 풀도, 저 눈높인 거리에 앙상한 가로수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는다. 또다시 한 달 후. 반쯤 미친 것 같다.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도 않고 이름 모를 풀도 말라 죽어간다. 이 근처 마트 식품 코너들은 바닥이 나거나 썩었다. 곰팡이 냄새로 찌든 이불에 고개를 쳐박고 울고 있다 보니 자연스레 숨이 막혔다. 하지만 난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러다 정신이 아찔해질 때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번쩍 들고는
미친 듯이 웃었다. 무척이나 재밌었다. 난 밤새 숨참기 놀이를 했다. 하지만 에너지 소모가 너무 심해서 그런지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렸다. 그리고 다음날 거울을 봤을 때 내가 내 이름을 기억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있어도 기억나지 않는다. 갑자기 미칠 것 같았다. 누군가에게 내 이름을 물어봐야 할 것 같았다. 그러다 난 내 지갑을 찾아 신분증에 적힌 내 이름을 보고서야 진정이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옆집에서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나는 바로 뛰쳐나와 옆집의 문을 두드렸다. 신음소리는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난 지금까지 망설이던 일을 실행했다. 복도 한켠에 처박혀 있던 먼지 가득한 소화기를 꺼내서는 창문을 깨트리고 집 안으로 넘어 들어갔다. 그곳엔 사람이 있었다. 난 미친 듯이 그 사람을 흔들어댔다. 말 좀 해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컥컥 소리만 내면서 몸을 뒤틀어댔다. 하지만 얼마 안 돼 몸이 축 늘어지는 게 보였다. 뭘 해볼 시간도 없었다. 죽은 것이다. 눈동자의 움직임이 멈춰버렸다. 그날처럼 모든 움직임이 멈춰버린 것처럼. 드디어 사람을 만났는데 컥컥거리다 죽어버려? 아직 한마디에 대화조차 못했는데. 난 지금 집으로 돌아와 다시 숨참기 놀이를 하고 있다. 이제 이 세상에 나밖에 없을 거란 확실히 들었다. 나도 이제 그만 움직임을 멈출 것이다. 이 글은 1990년대 후반 어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고등학생 환자가 쓴 일기라고 합니다. 학업의 압박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부하라고 사준 공책과 연필로 이 일기를 썼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근무하던 간호사의 말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옆방 환자가 발작을 일으키면서 쓰러지고 환자는 갑자기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쓰러진 옆자리에 이 노트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학생이 병원에 입원하고 보름 동안 일어난 일인데 보름 동안 어떤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하얀 방 안에 격리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기에서 계절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눈이 온다는 걸 표현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1990년 당시에 환자 인권유린, 환자를 그냥 방치해놨다, 이런 논란들이 많았었죠. 난 기지개를 피며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 앞으로 섰다. 가만히 앉아서 꼬박 8시간을 공부만 하고 있자니 심신이 피로하다. 10년 전 한창 젊었을 19살 때 수능 준비하면서 느꼈던 부담감과 압박감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다. 잠시 그 젊었을 때의 각오와 지금 각오의 크기를 비교해보고 실패했던 수능을 생각하니 한숨이 나온다. 바람을 쐬고 싶다. 난 창문을 열었다. 창문은 듣기 싫은 소리와 함께 마침부터 열린다. 낡고 좁은 월 20만원짜리 고시원에 어울리는 허름하고 오래된 작은 창문. 난 얼굴만 내밀 수 있을 작은 크기의 창문으로 바람을 쐰다. 그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은 나의 착잡한 마음을 시원하게 털어내 주려는 듯 기분 좋은 선선함을 가지고 있었다. 난 잠깐 눈을 감았다. 그냥 바람을 느끼고 싶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분 좋은 바람의 선선함에 익숙해지자 또다시 부담감과 압박감이 서서히 비집고 올라온다. 수능도 실패하고 진심으로 열심히 하지도 않았던 놈이 실패라는 핑계를 빌어 삐뚤어지고 말았다. 난 어차피 안 돼. 해서 뭐해? 한 번 사는 인생,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니까 하루하루 즐기자는 생각은 아직은 어린 나에게 충분한 설득력이 있었다. 그렇게 한량같이 살았다. 20대 초반이라는 명칭은 어느새 20대 중반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어느덧 나는 3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버렸다. 백수건달 마냥 하루하루 놀던 나라는 놈에게도 경각심이라는 것이 생겨버렸다. 나 같은 놈도 결혼하고 남들처럼 떳떳하게 살고 싶어진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할지 고민한 끝에 결정한 것이 공무원이었다. 결정한 지 고작 하루밖에 되지 않았지만 결정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겨내야 될 것은 실패에 대한 압박감, 또 성공에 대한 부담감인데 29살의 나이는 이 두 가지 장점을 더더욱 크게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불어오는 바람은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다독여주고 있었다. 난 서서히 감고 있던 눈을 뜬다. 이제 막 들어온 고시원인지라 처음 보는 풍경이다. 쪽장으로 보이는 밤 풍경은 그리 멋지진 않지만 어두운 밤 특유의 고요하고 차분한 느낌은 날 안정되게 해주는 것 같다. 비록 좁게 보이지만 드문드문 별이 떠있는 밤하늘을 올려다본다. 왠지 편안하다. 그리고 시선을 내려 길 하나를 사이에 둔 맞은편의 주택을 바라본다. 빨간 벽돌로 외벽을 지은 옛날식의 연립주택이다. 5층 정도 되어 보인다. 10가구 정도 살고 있을까나? 그런 주택의 측면이 내 고시원방 창문으로 보인다. 딱히 특이할 것 없는 그저 그런 주택인 것 같아 시선을 내려 길거리를 보려는데 시선을 내리는 중간 문득 내 시선에 꽂힌 것이 있었다. 특이할 것 없는 그저 그런 주택. 그 주택의 3층. 내 고시원 방이 4층이니까 3층쯤 될 것이다. 그 건물 외벽에 3층쯤 되는 높이의 오른쪽. 거기엔 뭔가 시커먼 것이 붙어 있었다. 시커멓고 길쭉한 뭔가가 외벽에 붙어 있고 그 아래쪽 끝은 살랑살랑 선선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도대체 뭘까? 저건 건물 외벽에 붙은 시커멓고 길쭉한 것이 계속해서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다. 한순간 건물을 꾸미는 장식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지만 그러기엔 예쁘지도 않았고 자리도 어정쩡하고 저런 식의 건물을 꾸민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딱딱하게 굳은 머리에 딱딱한 법률 공부까지 해서 할까? 나는 저게 도대체 무엇일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난 거기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저 멍하게 저 이상한 물체를 바라보았다.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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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랑. 그러다 너무 오랫동안 바람을 맞았던 탓일까? 이젠 바람이 차갑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느끼기가 무섭게 한순간 강하게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가볍게 살랑이던 그 물체는 강한 바람을 맞고 흔들리던 모습이 검고 긴 생머리를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긴 생머리의 여자 뒷모습. 나는 일순간의 공포를 토해냈다. 그리고 곧 토해했다. 내가 내뱉은 소리가 검고 길쭉한 물체에게도 들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찰나의 순간 그 길고 검은 물체가 하늘로 붕 뜨더니 외벽에서 살짝 멀어졌다. 그리고는 서서히 회전한다. 마치 앞에 있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듯 말이다. 그 물체가 반쯤 돌았을 때 나는 직감했다. 얼른 창문을 닫아야 한다고. 나는 황급히 양손으로 창틀을 잡았고 그와 동시에 완전히 돌아선 검은 물체와 눈이 마주쳤다. 눈알이 튀어나올 듯 지나치게 커다란 눈과 길쭉하게 찢어진 입속 빼곡이 들어서 있는 송곳 같은 이빨들. 그 물체는, 아니, 좀 더 정확히 그 머리는 소름 끼치게 웃으며 내게로 날아오기 시작했다. 난 서둘러 미친 듯이 창문을 닫는데 반쯤 닫히던 낡은 창문이 금속 마찰음을 내며 뻑뻑해진다. 어느새 2, 3미터 앞까지 날아온 저것은 날 보면서 흉측하게 웃고 있다. 순간의 위협을 느낀 나는 본능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팔에 힘을 주었다. 창문이 닫히는 순간 그 소름 끼치는 머리와 나는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게 되었다. 나는 힘이 풀려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 흉측한 얼굴은 내 쪽창을 가득 채우고 소름 끼치게 웃으며 입맛을 다신다. 그리고 그 눈은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다. 안으로 들어올 생각은 없는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면서 계속 입맛을 다신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겁에 질린 채 생각한다. 저 머리가 붙어있던 맞은편 주택의 외벽에 창문이 있었던 걸까? 난 바란다. 누군가 내 방 창문을 봐주기를. 언제나 난 완벽하다. 언제나 난 완벽하다. 태어난 이래로부터 완전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번창한 사업가인 아버지, 모델 출신의 어머니,
물론 양친이 명문대학의 출신이란 건 뭐 딱히 말할 것도 없겠지만 두 사람의 외동아들이 나는 신의 간택이라도 받은 듯 모든 걸 가진 채 태어났다. 빼어난 외모, 훤칠한 신장, 명석한 머리, 유복한 재력 등 아마도 내가 뛰어나지 않았던 것은 없었다.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란 말은 귀에 딱지가 생길 만큼 들었었다. 공부뿐만 아니라 예체능 역시 뛰어났다. 또 어린 나이였지만 항시 대회 같은 곳에서 입상은 기본이었다. 공부, 성적, 말할 것도 없다. 땡땡 의과대학교 수석 입학. 재수없다고 생각하지? 뭐 그렇겠지. 너네가 가지지 못한 것을 모두 가졌으니까. 여튼 덕분에 나는 언제나 인기와 관심, 또 이목이 집중되는 존재였다. 대학생인 지금도 인기의 대상. 어딜 가도 주목받지 못한 적은 없었다. 모두가 날 바라본다. 행복하다. 즐겁다. 살아있음을 느낀다. 아무도 날 보지 않는다. 행복했었다. 즐거웠었다. 모든 순간이 괴롭다. 이걸 보고 있는 당신은 조금은 관심을 가져주는 건가? 설명하겠다. 종말의 서막을. 행복했던 나날, 끔찍한 재앙은 소리 없이 찾아왔다. 아버지의 무리한 사업 확장은 파멸을 초래했다. 거대하게 불어난 빚더미. 덩치가 큰 놈들이 시시각각 집으로 찾아왔다. 또한 집의 거실과 주방, 각자의 방까지 붉은 악마의 표식은 이곳저곳 남김없이 붙여졌다. 끝이 아니었다. 저 높은 곳에서 추락한 자의 말로는 더욱 비참했다. 당연하겠지만 아버지는 매일 술로 지새웠다. 그리고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가고는 평상시에 아버지의 친구가 아닌 경찰에 연락해왔다. 이번엔 길바닥이 아닌 강바닥에서 잠이 드신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에 화재가 났다. 지쳐버린 어머니가 가스불을 끄지 못한 채 잠이 드셨고 죽음의 불길은 곧 우리 집을 삼켰다. 어머니도 떠났다. 나 또한 얼굴과 팔다리에 큰 화상을 입었다. 아무도 남지 않았다. 대부분의 것들이 사라진 나에겐 친척도 친구도 그 어떤 누구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겨우 남은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작은 자취방 하나를 구했다. 학교도 나가지 않는다. 나가봐야 수근덕대는 소리만 들릴 뿐. 힘들다. 위로받고 싶다. 동정받고 싶다. 또 안심받고 싶다. 그래봤자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고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았다. 다시 돌아갈 방법은 있을까? 다시 한번 그때로 완벽한
수컷 공작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하지만 그게 가능할 리가 있나. 난 실수로 내뱉으며 방바닥에 주저앉은 그때 책 한 권이 보였다. 책장 가장 아래쪽 교양 수업을 위해 샀었던 내팽개두었던 책.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며 책을 보던 중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다. 이거다.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갈 수 있다. 난 돌아갈 수 있다. 계획은 완벽하다. 내가 그럴듯이, 그리고 이제 다시 완벽해질 수 있다. 속보입니다. 최근 벌어졌던 안구강탈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사체로 발견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범인은 땡땡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대학생으로 본인의 자취방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범행 동기를 찾기 위해 조사 중입니다. 이거 너무 끔찍한데?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그러게 말입니다. 세상에 사람 죽여다 그 눈가를 지 몸에 갖다 쳐박다니. 그나저나 이거 매스컴은 어떡하죠? 그건 윗선이 알아서 하겠지. 우린 조사나 마저 하자고. 이 녀석 책상에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리스 신화라고. 이거랑 관련이 있으려나? 주인공이 읽은 그리스 신화는 아르고스라는 거인으로, 온몸에 100개의 눈이 박힌 거인으로 헤르메스에게 죽은 뒤 공작새로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인공은 자기가 몸의 눈을 받고 죽으면 다시 화려한 공작새로 태어날 수 있다는 정신나간 망상을 한 거죠.